이 근세 이 절대왕정 시절이 상당히 재미난 게 이제 도시 상공인들이 돈을 벌어와야지 절대왕정이 이제 재정이 튼튼해지니까 당연히 국왕은 당연히 도시 상공인이 거래를 편안하게 하도록 법적인 제도를 뒷받침하기 시작했다고. 그럼 어떻게 뒷받침했을까? 그 당시에 그 뒷받침하는 제도가 원래 도시민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고 있었다고. 로마에서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이어져 온 거지. 로마에서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듯이 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군주국가에서는 공법만 있었는데 반해서 로마에서는 개인들끼리 네 거 내 거를 두고 내 거 침해하지 마.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형식으로다가 로마에서는 사법이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사법, 로마에서의 사법의 경험을 이 도시 상공인들이 그대로 적용해서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네 거 내 거를 권리 개념을 갖고서 내 거는 침해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할 때는 계약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오늘날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다가 도시상공인이 이루어졌다고. 그거를 로마가 아니고 이제는 근세 절대왕정의 군주들이 그를 그대로 옹호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걸 갖다 옹호해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영주에 따라서는 성격에 따라서는 이 거래하는 걸 제멋대로다가 막 법을 제멋대로 재판한다든지 제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절대국왕이 우리 땅 안에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다가 똑같은 거래 질서를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때 나오는 게 국왕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해주는 순회재판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 순회재판소가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영주가 예전에 로마로부터 적당히 얻어낸 재판권이 없어지고 순회재판소가 다 재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주는 어떻게 되겠어? 몰락해버리겠지. 힘을 잃을 거고 국왕의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힘을 기르니까 너무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도시 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에서 일괄적인 어떤 그 거래 제도로서 이제 재판해 주니까 너무 편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의 이해관계가 결탁된 형태로서 드디어 이제 순회재판소가 자리를 잡고 이 순회재판소에서 재판하는 형태는 뭐겠어? 개인들끼리 네 거 내 거를 두고 분쟁할 거 아니야. 왜 빌려갔는데 안 줘? 매매했는데 왜 썩은 거 줬어? 뭐 이런 식의 분쟁에 대해서 순회재판소에서 재판을 하기 시작했고 그 순회재판소에서의 재판은 뭐냐면은 국왕이 형벌을 때리고 이러는 공법재판이 아니고 개인들끼리의 민사재판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이제 영국에서 형성된 순회재판 제도, 이 순회재판소를 우리가 보통재판소 그리고 보통법에 따른 법원이다 해서 보통법원 이런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때 개인들끼리 거래를 형성하고 개인들끼리 네 거 내 거 권리를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고 이 개인들끼리 보장되는 법적 보장을 이때 세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 단계씩 재미난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순회재판소가 되면서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냐면은 거래는 개인들끼리 하고 거래는 또 내 권리는 침해하지 말라는 건 개인들끼리 법률 관계인데 그거를 순회재판소라고 하는 국가의 공권력으로 강제력을 뒷받침하는 권리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한 단계 진보된 형태이고 여기에 한 단계 더 진보된 형태가 뭐냐면은 이제 내 거 개념이 생기면서 개인들 사이에 국가 너도 간섭하지 마. 내 거는 내 거야 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영국의 법학자 코크 경이 1607년에 판결한 건데 이 판결 내용이 그 부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 왜냐? 국왕 너도 법에 따라야 되고 권리는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 법관들은 영국의 법과 간섭에 따라 사법, 재판 제도를 집행하도록 선서한다. 국왕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의 법원에 어떤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스스로 판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문에 남긴다고. 이건 뭐냐? 개인들의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군주의 권력이 그럼 이제 군주의 공권력에 근거하지 않으면서도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것. 이게 이제 근세의
가질 수 있는 힘이 됐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질 않아. 이 권리 개념이 잘 보자고. 왜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국왕과 그 다음에 도시 상공인이 결탁을 해가지고 영주를 찍어 누르는 거로 다 시작했는데 이제 중세 절대 왕정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식이 되겠어? 이제 두 개의 권력이 서로 싸우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이제 절대 왕정의 국왕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군주는 이제 옛날에 영화로 왔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생각한다든지 하무라비 왕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겠어? 그런데 도시 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번 거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호사를 하면서 만일에 저 사람이 이집트 파라오처럼 내 거를 한순간에 뺏어간다든지 뭐 조선의 왕처럼 뭐 능지처참을 시켜버린다든지 나를 그럼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게 다 없어질 거 아니야. 불안하게 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욕심, 국왕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드디어 어디까지 갔냐면 왕권 신수설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온 거다. 옛날 군주의 말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 자본가들 입장에서 도시 상공인들 입장에서부터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불안하게 그지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찬스가 될 때마다 어떤 찬스? 국왕이 전쟁이나 또는 어떤 사치를 할 때 필요한 돈을 조달할 때 누구한테 돈을 조달하냐면 도시 상공인한테 돈을 조달할 텐데 이 자본가들한테 이 돈을 조달할 때 이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내가 돈을 요번에 주는데 그 대신 나의 그 신체를 함부로 교도소에 가두지 마, 감옥에 가두지 마. 그다음에 내 재산을 함부로 뺏어가지 마. 또 내가 세금을 낼 때는 네가 임의적으로다가 뭐 몇 퍼센트 내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자본가들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서 네가 그 내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하나씩 뭘 하냐면 그들이 계약할 때 계약서 받듯이 공법적인 국왕이 지켜야 될 내용을 서면으로 받기 시작한 거야.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의 어떤 기초적인 문건들인데 한번 대충 읽어볼까? 우리가 그 유명한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 조랑이 서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아주 초창기였고 160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런 조문들이 많이 생기는데 영국의 경우 1628년 권리청원, 1679년 인신보호율, 그 다음에 1689년 명예혁명 이후에 권리장전 등 같은 거를 갖다가 서면하기 시작한다고. 자, 생각해봐. 이거는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서면이 생긴 거야? 개인들끼리의 계약서가 아니고 누구랑 약속한 건가? 국왕과 백성이 약속한 거야. 이건 뭔가 법률관계가 이제 공법관계로 넘어왔다라는 거지. 이제 공법관계에 무슨 개념이 들어갔냐? 권리 개념이 들어간 거야. 국민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내 신체에 대한 권리,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국왕 너는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 우리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돼. 라고 하는 권리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근세에서 공법 개념으로 권리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게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를 거쳐서 승인받을 때 내가 세금 거둘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뭐야? 공법적인 절차 개념도 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면으로 이제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상공인들 자본가들이 문서를 점점점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도 군주는 어떤 생각을 해? 옛날에 호화로웠던 군주, 고대 군주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대로 가기를 원하니까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이미 세상은 변했지? 어떻게 변했을까? 옛날에는 국왕이 하무라비 법전에 뭐라고 돼 있어? 아릴 마르두크 신이 나한테 정의를 갖다 펼치라고 나한테 왕권을 줘가지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법전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미 벌써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미 벌써 1600년대 1700년대 뭐냐? 이미 정신세계의 국민들이 깨어나 있었단 말이야. 이미 벌써 1200년대 1300년대 벌써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그 다음에 십자군 운동으로다가 기독교의 어떤 정신세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들끼리 기독교 신교국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는 인간 이성과 인간의 주체성에 관한 어떤 그 학문과 사상이 이미 발달돼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신학적으로 믿었던 지구가 평평하다는 게 아니고 콜럼부스가 지구가 둥그렇다는 지리상 발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과학은 발전해 왔어. 이제 군주가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백성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줬다, 이런 말이 먹힐까? 전혀 먹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났다는 건 뭘 뜻하느냐?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벌거벗은 걸 알았다는 듯이, 지금 이 근대로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 인간 이성,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 주체성을 깨달았고 더 이상 신을 신봉하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상공인들은 또 뭘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힘으로다가 돈, 경제적 실권은 다 누구한테 가지고 있냐면은 상공인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모두 가지고 있어? 국왕에 대해서 문건 써 있는 공식 문서, 법조문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느새 군주는 어떤 입장이야? 한 번 실수로다가 자기가 죽거나 국외로 추방되는 상황에 소위 말하는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 영국에서는 1689년 명예혁명, 그렇지?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야. 이때 군주 주권이 무너지고 국민 주권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지. 이제 국민 주권 시대로 들어오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 국민이 주권을 갖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위 말하는 근대 국가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근대 국민 국가로. 자, 근대 이야기를 곧 이어서 해보자고.